지금 법률님이 두 가지 정도 꼭지를 얘기해 주셨는데 둘 다 저는 좀 반대인 것 같아요. 첫 번째 꼭지, 결국에 자정작용은 내부의 몫이다. 그리고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들려요. 내부가 해야 되는 거지 외부에는 그럴 약간 자격이 없다라고 좀 느껴지는데 이게 저는 너무 동의를 하지 않는 거지. 지금 딱 법률님이 얘기하시는 지점이 선이 애매한 지점인 것 같기는 해요. 제가 최근에 이제 민족 자결주의라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더 공부를 해봤는데 민족주의? 민족 자결주의거든요. 네. 달라요. 네. 그러니까 자신의 일은 자신이 결정한다라는 거죠. 네. 예를 들면은 뭐 어느 나라 식민지 국가 혹은 식민지였던 국가가 있어도 큰 힘을 갖고 있는 주변 강대국에 의해서 이끌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본인들의 왕은 본인들이 선거를 하는 거고 본인들의 법은 본인들이 세우는 거고 이 점에 있어서 다른 나라들의 외압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주의인 건데 그거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저는 어느 정도 선에서는 외압도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되게 극단적인 케이스인데 뭐 예를 들면 북한 같은 거기서 북한에서 인권 유린이 정말 뭐 말도 안 되게 일어나잖아요. 진짜 지금 일어나는 일이 맞나 싶을 정도로 이것 또한 북한이 해결할 일이다라고 손을 놓는 게 과연 인도주의적으로 맞는 일인가? 이게 민족 자결주의라는 선을 어디까지 세워줘야 되는가?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뭐 기업, 학교에서도 되게 인권 유린적인 처벌, 행위가 일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물론 이거는 상식적인 선을 넘어선 뭐 그런 행위조차도 이건 기업 몫이야. 알아서 해야지. 이렇게 있을 거면 사실 저는 그럴 때 법이 나서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법도 외압이죠. 근데 저는 이런 정도 어느 정도 선은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데 제가 들은 법률님의 말은 그 선이 약간 너무 그쪽으로 가버린 느낌? 너무 기업 편이 많이 들어간 느낌? 뭐 이런 느낌이 좀 들었고 두 번째 이제 경제적 이득. 우리나라에 와서 경제적 이득은 취하고 싶은데 국민들의 사랑도 받고 싶고 뭐 요게 너무 욕심이 많은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논거가 들렸는데 이게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어요. 그 중국인 멤버 유입이 그 중국인 멤버만 좋냐는 거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왜 뽑냐는 거야. 우리나라 기업들은 왜 끊임없이 논쟁이 많은 중국인 멤버들을 계속해서 뽑아가느냐. 우리나라에도 이득이 되기 때문이잖아요. 그 기업에서도 이득이 되는 거고. 그리고 분명히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의 문화를 수입해가면서 우리나라도 얻는 이득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당연히 돈이 들어오는 거니까. 그리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 소속사 입장에서 너네가 중국 돈을 끌어들이려고 중국인 멤버를 데려오면은 중국인 멤버가 중국 문화를 존중하는 그 모습 존중할 각오해라. 이렇게 하면 할 수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이게 쌍방을 바꿔보면. 그래서 이 지점에서는 굉장히 논의가 많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들으니까 또 그렇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 절을 안 한 왕일원이라는 친구가 어떻게 보면은 본인한테는 가장 경제적인 선택을 한 걸 수도 있는 거죠. 그에게는 뭐라 해야 되지? 그 인생이 걸린 선택이었던 걸 수도 있어. 이거 여기서 저랬다가 끌려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진짜. 시장 크기만 봐도 우리나라 시장 크기랑 중국 시장 크기가 그렇게 다른데, 그러니까 그 친구 입장에서는 앞으로는 언젠가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지금 굽히지 않는 게 본인한테는 가장 경제적인 걸 수도 있어. 그런 선택이기 때문에 다른 아이돌들도 그런 거 아닐까 하는 생각도 갑자기 드네요. 그럴 수도 있죠. 저는 이제 안내님 말씀 중에 한 가지 좀 다르다고 생각한 게 이제 민족 자결주의나 그런 회사나 법망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근데 사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민족 감정이나 이런 문화적 감정은 그런 법망에 있는 게 아니죠. 전혀 다르죠. 네, 사실 전혀 다르죠. 예를 들어서 특정 회사가 인권 유린이나 착취에 준할 만큼의 뭔가 고유적인 문화를 갖고 있다. 그건 당연히 뭐 법의 잣대라거나 아니면 뭐 법이 아니더라도 당연히 약간 국민적으로 공유하는 감정에서 벗어난다면 그거는 당연히 법적으로나 아니면 사람들이 시위를 해서라거나 그런 식으로 뭔가 외압이 들어갔을 때 분명히 효과가 있을 텐데 지금은 그런 선에 있는 문제들은 아닌 것 같아요. 뭔가 그리고 국가 대 국가기 때문에 사실 법이라고 할 만한 부분도 사실 없기도 하고. 저는 근데 국가 대 국가여도 뭐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북한을 향해서 들어가고 있는 외압들, 뭐 국제법이라던가 인권 단체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외압들도 사실은 그냥 감정적인 외압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모든 나라에서 동일하게 우리나라의 헌법이 있듯이 동일하게 가져가고 있는 인간에 대한 권리에 대한 보호하는 기능은 무조건 있는 거고 이건 감정적인 부분이 아닌 건데 북한에 들어가는 이제 외압 같은 거 이제 그런 인권 유린 사태를 말려야 한다라는 거는 저는 감정적인 사태가 아니고 법에 가까운 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이 선이라는 게 되게 애매한 것 같아. 이 왕일원이 절을 하는 사태가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기본권이 침해된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조금 다른 것 같은 게 사실 북한이라는 예시 자체가 조금 결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의 예시는 약간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북한이란 예를 계속 가져가 본다면 북한에 있던 사람이 뭐 북한은 사실 그러기 쉽지 않지만 북한에 있는 사람이 약간 사업을 위해서 다른 나라에 온 건데 부하 직원들을 약간 정치범 수용소처럼 다룬다 사람을. 사람들이 뭐라고 했더니 우리나라에선 이렇게 한다. 아이 갓나 새끼 뭐 하는 거고 막 빠따로 때리고 빨리 움직이라 이러면서 막 그랬을 때의 모습과 그나마 유사하지. 물론 결이 좀 다르긴 많이 하지만 다른데요. 네. 근데 지금 우리가 그 화를 내는 부분은 중국에 있는 사람이 중국에서 멤버 활동을 하고 있고 중국에서 절을 안 했다가 아니잖아요. 아예 아니죠. 그렇죠. 중국에 있던 사람이 한국으로 들어와서 한국기획사에서 계약을 하고 한국에서 활동을 하는데 한국적 문화를 따르지 않았을 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라서 그거랑 좀 다르지만 그 부분이 갑자기 좀 많이 와닿았어요. 그 안내님이 말씀하신 게 반대로 생각해서 중국인 멤버를 영입하는 대신 중국의 문화를 존중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반론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반대로 대한민국 사람이 다른 나라에 가서 일을 하는데 전부 다 버리고 대한민국에서 묻었던 것들 다 버리고 해당 국가의 옷을 완전히 싹 입어야 된다. 그렇게 강요받는다면 그것도 참 쉽진 않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야 이거 엔터테인먼트 업계가 생각보다 많은 고민을 하고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근데 그럼에도 계속 중국인들을 영입하는 거 보니까 돈이 진짜 되나 봐. 차이나몬이 무시 못하죠. 봐. 네. 이게 나중에 중국으로 돌아가는 분들이 꽤 많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데려오는, 영입을 했을 때 그때의 경제적 이득이 굉장히 큰 걸로 보여요. 그러면 난 솔직히 존중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돈을 많이 가져다주는 멤버들이라면. 뭐 어쨌든 그래서 지금 반중 감정으로 살짝 넘어가 보면 이제 K-팝 중국인 멤버들의 사태 때문에 반중 감정들이 좀 많이 심해진 것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예를 들면 뭐 빅토리아 아시죠? 네네. 추억의 빅토리아. 네. 그리고 레이는 엑소의 멤버인 것 같은데? 엑소. 맞아요. 네. 맞나요? 맞아요. 네. 그리고 성소. 이건 우주소녀. 아, 네. 역시 바로 나온 주걸경. 그 위키미키 프리스틴. 어쨌든 프리스틴인가 프리스틴 보다. 맞아. 플레디스였던 것 같아. 어쨌든 뭐 어쨌든 이런 음. 중국 출신 아이돌들이 SNS에 자꾸 중국을 지지하는 글을 올립니다. 많이 있었죠. 하나의 너무너무 중국을 많아요. 지지하는. 네, 하나의 중국 지지하는 것도 있고 항미원조 70주년을 기념한다라는 해시태그가 있는데 이게 항미원조가 뭐냐면 중국인들이 6.25 전쟁을 부르는 명칭인데 미국에 대항해 북한을 돕는다라는 뜻으로 중국 인민지원군이 첫 승리를 거둔 10월 25일을 기념일로 삼는 이 70주년 글을 막 올립니다. 아이돌들이.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국민청원 게시판에 항미원조 지지 의지를 밝힌 이 중국인들 멤버들의 한국 활동을 제재하라 이런 요청도 올라오고 했었대요. 그러면서 이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데뷔를 했다가 빤스런 해버리는 중국인 멤버들도 많이 보였습니다. 많았죠. 꽤 많았죠. 그리고 심지어 되게 대기업 출신들이었고 많았죠. SM에서 많이 갔죠. 네. 네. 그 엑소 멤버들이 유난히 슈퍼주니어랑 엑소 멤버들이 유난히 좀 탈이 많았더라고요. 네. 뭐 어쨌든 그들의 이제 특징이 뭐냐면 한국에서 활동을 하면서 인기가 많아지잖아요. 그럼 중국에서도 인기가 많아져요. 그렇죠. 그럼 이 중국으로 가서 소송을 거는 거야. 이거 우리 계약을 했을 거 아니에요. 데뷔 당시에. 네네. 그리고 무효, 효력 정지 소송을 걸어버립니다. 노예 계약이다 막 이러면서. 노예 계약 뭐 그런 핑계를 많이 대요. 나 너무 착취당했고 뭐 요즘 몸도 너무 힘들고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효력 정지 소송을 거는데 사실 이때 위약금 때문에 이제 많은 우리나라 아이돌 멤버분들도 묶여 있는 건데 그 위약금을 내고서라도 중국으로 가는 게 훨씬 이득인 사람들인 거죠. 그리고 중국을 뒤에 업고 소송을 거는 거기 때문에 지금 뭐 엑소 사태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둘이 합의를 보는 걸로 마무리됐다고 합니다. 소속사와 그 중국인 멤버들의 아마 중국에서 돈을 좀 주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그것뿐만 아니라 이번에 홍콩 시위 관련해서도 중국을 지지를 한다거나 홍콩 경찰들을 지지를 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의 민주적인 입장에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또 저럴 수 있나 싶은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런 사람들을 보면 그냥 중국 돌아가라고. 한국에서 이러지 말고. 왜냐면 꼴 보기 싫잖아. 왜냐면 저 사람들이 중국에 사는 중국인들이었으면 저런 글을 올리던 말도 우리가 몰랐겠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뻔히 활동을 하는데 그러니까 좀 한국에서 이러지 말고 가버려라 라는 말도 조금 이해가 되고는 합니다. 아까 한 번 더 얘기하고 싶었던 부분은 근데 왜 한국은 자꾸 중국의 멤버들을 데뷔를 시키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그 오디션 프로그램들도 중국인들과 일본인들을 껴서 이제 하거든요. 걸스 플래닛 999였나? 그거는 이제 중국과 일본이 꼈고 뭐 되게 유명했던 프로듀스도 일본을 껴서 했었죠. 48? 네네네. 왜 이런 식으로 계속 하는가? 실제로 진짜 저 중국인 멤버들이 한국 돈을 벌려고 한국몽을 꿈꾸면서 들어온 뭐 약간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인 건가?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자꾸 내세우는 우리나라 네티즌 분들이 정말 많은데 경제관계를 더 따져보면 따져볼수록 우리에게 불리하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거는 기브앤테이크가 확실한 거래이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문화만을 고집을 하는 게 맞는 건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요즘은 물론 제가 뭐 엔터 업계를 뭐 잘 아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서 요즘 외국인 멤버 좀 줄어드는 추세라고는 본 것 같거든요. 기사에서. 그러니까 외국인 리스크라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예전에 이제 2016년인가요? 7년인가요? 그때 한번 트와이스의 쯔위가 대만 출신이어가지고 대만 국기 흔들었다가 한번 흔들었다가 난리 나는 걸 기점으로 해서 지금까지 오는 그 뭐 세배하는 문화의 차이까지 해가지고 요즘 그게 너무 많아서 요즘은 잘 안 하는 추세라고 해요. 근데 안 하는 추세라고 해도 근데 많이 뭐 기획은 하고 있지만 근데 뭐 소속사 입장에서는 욕을 먹더라도 경제적 이득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걸 거고 어디까지나 사업이니까 그 사람들에게 당연하죠. 문화를 파는 게 그 사람들의 일이니까 그러니까 그 회색지대에서 배팅을 하는 거죠. 그 사람들도. 그리고 실제로 뭐 다른 건 모르겠지만 그 프로듀스 48인가요? 네. 그거에서 일본인 멤버들의 인기는 엄청났고 실제로. 그리고 그 인기는 양국에서 다 왔죠. 한일에서 모두 인기를 받았기 때문에 아마 기획했던 방송국이나 소속사는 더 많은 수익을 얻었을 거고 그런 거를 놓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사태가 그냥 우리가 단순히 바라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우리 돈 벌면서 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도 중국 돈을 벌고 있고 저들로 인해서 단순히 경제관계, 이해관계로서 어떤 잣대를 놓는 것이 무의미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또 아예 다른 사례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무슬림 얘기가 갑자기 튀어나옵니다. 여기서 종교가 커뮤니티, 우리나라 되게 많은 커뮤니티에 이런 제목의 이런 사진이 하나 올라옵니다. 제목은 뭐냐면 한국에 온 무슬림 여고생의 자퇴 이유, 이게 제목이에요. 그리고 이 게시글을 탁 클릭을 하면 뉴스에 딱 캡처 사진이 하나 올라옵니다. 여중생이에요. 여고생이라고 되는데 실제 중학생인데 이 중학생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히잡이라고 하죠. 히잡보다 더 심한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제 검은색 두건으로 입까지 다 가려버리는. 그 눈만 딱 나와 있는 눈만 그 딱 모습? 나오는 그 옷을 입고 인터뷰를 한 건데 인터뷰어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선생님이나 학교에 이야기 해봤어요? 그런데도 안 된대요? 이런 질문이 떠 있고요. 그리고 인터뷰이인 이 무슬림 학생이 네, 다른 문화 같은 건 안 되고 그냥 학교 문화대로 해야 한대요. 교복을 입고 학교 생활 해야 한대요. 이 사진이 다 올라와 있고 무슨 상황인지 아시겠죠? 앞뒤가 좀 잘려 있기는 하지만 지켜보니까 이 무슬림 출신의 학생이 학교에서도 요 힙잡 같은 복장을 입으려고 했던 것 같고 학교에서는 안 된다. 교복 입어야 된다. 이렇게 제재를 가해서 결국에 나가버렸다는 뭐 이런 썰인 것 같아요. 이거를 보고 정말 많은 우리나라 네티즌 분들이 그냥 99% 정도는 반응이 돌아가라. 니네 나라로 돌아가라. 이런 반응입니다. 규칙인데 왜 바꾸냐. 본인도 종교 때문에 입는 거면서 그 학교에도 그 학교, 우리나라도 우리나라만의 규칙이 있는 건데 너만 교복 입히는 것도 아닌데 왜 저러냐. 혹은 뭐 로마에 왔으면 로마의 법을 따라라. 자기 문화만 존중해달라고 하고 남의 문화는 존중하지 않는 태도, 저게 더 문제다. 본인들의 문화는 소중하면서 남의 문화는 개무시한다. 뭐 이런 느낌으로 좀 달리고 있는데 이거 딱 봤을 때 어떠세요? 이 사태를 딱 그냥 이렇게만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맨 처음에 우리가 알아봤던 태국의 사태랑 좀 비슷하지 않나. 네, 그렇게 좀 생각이 드네요. 히잡이나 아니면 뭐 이름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니캅인가 그런 걸 알고 있어요. 뭐 편하게 히잡이라고 하죠. 네, 뭐 그렇게 얼굴을 어쨌든 가리고 그 여성의 신체를 모두 가리는 행위에 대해서 물론 이게 문화적인 설명을 하기 앞서서 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앞서서 이 히잡 문화? 뭐 히잡을 쓰는 것에 대해서 대한민국 사람들이나 좀 이렇게 좀 반감을 특히 유럽인들 유럽을 포함해서 반감을 가지는 이유는 이게 여성 정조 절개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그쵸. 여성의 몸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서는 안 된다. 그래서 뭐 사우디아라비아 같이 조금 심각한 나라 같은 경우는
여성은 운전도 못했고 심지어 혼자서 나가지도 못했죠. 반드시 남편이 동행해야만 나갈 수 있고. 근데 아까 그 태국에서처럼 바닥을 기어다니면서까지 약간 권력자에게 예를 표하는 게 이제는 많이 없어진 것처럼 됐듯이 이렇게 여성의 정조나 절개를 강조하는 그런 문화도 많이 없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세계적으로. 근데 너무 극단적으로 가리고 계시니까 그게 조금 한국인이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옛날 것 같다. 그러니까 이질감이 너무 강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반감이 또 큰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앞선 예들과는 또 다른 게 이게 종교의 문제가 엮이니까 사람들이 되게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여러 번 밝혔지만 전 종교가 없어서 종교가 그렇게 큰 문제인가? 약간 저는 그런 좀 못된 생각을 좀 가지고 있긴 합니다. 나이브 하시네요. 네,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가장 강력한 주장을 가졌을 때는 여호와의 증인이셨나요? 하나님의 나라 여호와의 증인 무용도 있죠. 또 제가 뭐 종교를 잘 몰라서 잘 모르지만 그분들이 군대를 안 가겠다. 네네. 라고 했을 때 대한민국 남성으로서 같이 분노했습니다. 누군 좋아서 갔다 왔나? 누군 뭐 이해합니다. 거기 가서 뭐 하하호호 즐겁게 뭐 나 자랑스럽게 나도 가라에서 간 거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더더욱이 저는 종교가 없기 때문에 네. 종교가 뭐길래 저렇게까지 할까? 전과자가 된다는데 약간 뭐 그런 생각을 했던 사람으로서 이런 부분은 참 저한테 어려운 부분인 것 같긴 합니다. 앞에 중국 사례처럼 문화의 차이다. 이러면 난 좀 싸워볼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이게 종교는 뭐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굉장히 신성시 여기더라고요. 종교는 뭐 보장을 해줘야 된다. 종교의 자유는 보장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뭐 교육적으로도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느끼는 게 아니고 이제 배운 거죠. 그렇게. 그런 게 있어서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저한테는. 맞아. 근데 이게 사실 뭐 종교의 자유만 생각해보면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교의 자유라는 거는 우리나라 헌법에도 보장이 되어 있는 자유이고. 그러니까. 사람이라면 누릴 수 있는 기본권에 해당이 되는 건데 그런 거에서 따져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만약 이게 꼭 무슬림이 아니더라도 뭐 특정 종교에서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학생이 삭발하는 게 금지인 적이 있었어요. 반항의 의미라고.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진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뭐 불교에 귀의한 한 학생이 뭐 머리를 빡빡 밀고 학교에 등교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예를 들어서 혼을 났다. 약간 그거랑 비슷한 결에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그게 뭐가 어려워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종교적 이유라고 하면 사람들이 생각을 한 번 더 하더라고. 더 해야지. 왜냐면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그 사례 같은 경우에는 너무 명백하게 그 학생은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도 그 중학생 소녀였나요? 그분이 이제 좀 부당하게 자퇴를 하게 된 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뭐라고 할 수 있겠죠.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뭘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지. 우리나라는 대부분 이 사람을 욕한다는 거야. 이 소녀를. 너희 나라로 돌아가세요. 왜 우리나라에 와서 그러세요? 너희 나라만 문화야? 우리도 문화 있어.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제 요약을 하면 종교를 걷어내고 보면 저도 똑같이 얘기할 것 같아요. 돌아가. 아니 뭐 어떻게 해? 그럼 뭐 다른 사람들은 뭐 좋아서 교복 입어? 교복이 얼마나 비싸고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면서 남들은 뭐 좋아서 정해진 시간에 학교 가고 나가지 말라고 하면 안 나가고 그러나 다 정해진 규칙이 있으니까 그런 거지 라고 얘기를 할 텐데 왠지 모르게 종교는 또 보호가 되니까 종교를 이유로 들면 그럼 보장을 해줘야 되나? 이렇게 이제 저는 그 부분이 고민이 되는 거죠. 저희 이제 프랑스 얘기도 하나요, 혹시? 잠깐 나오는데 막 다루진 않아요. 근데 이게 히잡을 쓰는 문화 자체가 프랑스에서는 이게 아까 범래님이 말한 것처럼 여성 인권 침해의 영역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프랑스에서 2011년에 이거를 금지를 때려버리거든요. 공공장소에서는 여성이 히잡을 착용하면 안 된다. 맞아요. 히잡을 착용하는 게 오히려 이제 자국 여성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다라고 해서 그렇게 됐고, 근데 그거를 처음에 봤을 때는 그런가? 라고 생각을 했어요, 옛날에는. 그럴 수 있지. 이거는 되게 안 좋은 세습이고, 어떻게 생각해보면 뭐 우리가 옛날에 중국의 그 전족이라고 하죠. 이런 거를 뭐 아직도 종교적인 이유라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종교적인 이유라고 했을 때, 그건 뭐 그럴 수 있지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억압의 문화인 거니까. 그러니까 히잡을 벗는 것도 뭐 하나의 강제를 할 수 있는 부분이겠다라고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2017년도에 그 유럽 평의회인가? 거기서 어떤 기업에서 히잡을 금지하는 거를 허용을 해줘요. 그러니까 뭐 유럽권에서는 이제 기업에서 히잡을 금지할 수 있다. 히잡을 이유로 자치권을 주죠. 너희들이 결정하라고. 기업이 히잡을 결정하라고. 이유로 해서 뭐 해고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이게 결국에는
무슬림 여성들의 사회 진출을 막는 행위가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또 이제 누군가에게는 이 경제적인 행위를 포기하고서라도 꼭 지켜야 되는 신념이어서 본인의 먹거리와 직결되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그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간편하게 이거는 억압의 문화니까 너넨 이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하고 싶으면 너네 나라로 돌아가. 돈 벌지 마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가. 거기까지 가서 생각을 하면 또 이래서 어려워진다라는 거죠. 종교적인 부분들은. 맞아요. 조금 얘기가 좀 커졌는데 다시 이 학생 사례로 돌아와서 그냥 요것만 얘기해볼게요. 이 학교에서 이걸 허용해야 될까요? 아니면 막고 돌려보내야 될까요? 저는 허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교육권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가져야 하는 권리 중에 하나인데 이거를 이제 종교적인 겉모습, 이제 어쨌든 아웃핏인 거잖아요. 이거로 말미암아서 어떠한 피해를 주는 건 아니니까 뭐 분명히 문화적으로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기는 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제 그녀의 교육권을 이제 보장해주기 위해서 학교에서는 어쨌든 허용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거는. 저도 뭐 제 의견을 떠나서 헌법상 맞나?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교육을 받게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종교적 이유로 뭔가 퇴학 혹은 자퇴의 수순을 밟게 되는 거는 잘못됐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왜냐면 헌법에 명시가 돼 있으니까 개인적인 감정을 싹 빼더라도 근데 이게 헌법이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뭐 비슷한 사례로 이제 그 이화여대도 네. 기독교 학교예요. 채플 아침마다 채플이 무조건 들어야 됩니다. 8학기인가 30분씩 들어야 돼요. 와, 토 나오는데 그거를 저도 들었는데 이게 소송이 있었대요. 이거 우리 기본권 침해다. 종교의 자유를 침해당했다. 나는 기독교인이 아닌데 왜 내가 이 채플을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느냐. 근데 결국에 대법원은 학교의 편을 들거든요. 왜냐면 종교의 자유 맞는데 그럼 너가 이 학교 오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네가 이 학교를 지원해서 온 거잖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럼 기독교가 아닌 채플이 없는 학교를 가면 된다라는 식으로 판결이 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채플을 안 들으면 뭔가 학사적으로 졸업을 못해요. 졸업을 못해요? 네네. 그러니까 의무예요. 의무로 들어야 돼요. 난 근데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참 종교라는 게 신기하다는 생각을 해요. 뭐가 그렇게 강할까. 근데 이화여대도 대단하네요. 채플이 있는 학교가 있다는 거는 어렴풋이 몇 번 들었어요. 근데 되게 많아요. 인서울의 유명한 대학들 연세대도 채플 있지 않나요? 연세대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근데 졸업을 못한다는 건 처음 알았네요. 대부분 그래요. 그래요? 다 의무예요. 의무가 아니면 다 안 듣지. 대단하다. 근데 그런 대법원 판결이 있었으면 또 생각이 달라지네요. 근데 이게 또 저는 그때도 들으면서 되게 옛날식 판결이라 생각했어요. 저는 그게 언젠가 뒤집힐 거라고 생각을 저도 하고 다시 이제 이 사례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 법례님 입장에서는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으니 당연히 학생을 존중해줘야 된다. 이 생각엔 변함이 없으신가요? 근데 뭐 그렇게 아직은? 탄생한 나라인데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겠다고 태어난 나라인데 대한민국이 헌법을 어기면서까지 집에 가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게 만약 교칙상 있었다. 그러면 악유가 생기겠지만 헌법에 있는데 뭐 어떡하겠어. 괜히 사람들이 좋아서 법을 지키고 헌법을 중요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기를 했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헌법을 고친다는 게 개헌이라는 이름이 붙을 정도로 굉장히 중대사고.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제 개인적으로 별로다, 좋다, 아니다 뭐 이런 걸 떠나서. 어렵네요. 왜냐면 이제 두 분의 의견은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국민들과는 등을 지는 의견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은 해요.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기 때문에 그 근본 자체가 다닐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얘기랑 비슷하게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을 것 같긴 해요. 예를 들어서 어쩔 수 없다는 게 그 학생이 감당해야 된다? 감당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체력장을 요즘도 체력장을 하나? 하겠죠. 체력 측정을 하고 운동복으로 갈아입어야 된다거나 아니면 반팔을 입고 야외 활동을 하는 수업이 있다든지 그러니까 단체복이 반팔이 된다든지 뭐 그런 그러니까 이게 법을 떠나서 그 법이 관성적으로 이어져 오면서 가져오는 것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수반되는 게 그 사사건건에 모두 부딪힐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불편할 거다. 그렇죠. 그건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저는 피지컬하게 불편한 거는 사실 상관없는데 그 외에 이 학생에게 가해지는 차별이 있다거나 그런 거에 있어서는 나라가 지켜줘야 한다라고까지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정도도 이제 방임할 수는 없는 거고 이 히잡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뿐만 이렇게 마찰이 있는 게 아니고 독일을 비롯해 뭐 프랑스도 그렇고요. 유럽권은 이 이슬람 문화, 무슬림 문화에 대한 혐오가 꽤나 깔려있는 대륙입니다. 독일에서는 2000년대 초반에 일부 주에서 공립학교 히잡 착용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었는데 이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15년에 예전에 판결을 뒤집고
히잡 착용 금지 조치는 취할 수 없다라고 판결이 되었대요. 그러니까 점점 방향성이 이제 인정을 해주는 느낌으로 가는 거고 지금 두 분 다 히잡에 이제 여성에 대한 어떤 압력, 여성에 대한 뭐랄까 핍박 이런 것들에 포커스를 맞췄는데 이거에 반대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논거 중에 하나가 그 무슬림 문화를 혐오하는 유럽권에서는요, 항상 내세우는 게 이거거든요. 너네 이거 여성의 인권을 짓밟는 행위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 기저에는 그냥 무슬림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슬림을 혐오하는 거고 무슬림을 차별하고자 약간 건덕지를 잡아내는 느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앤서님이 말한 대로 무슬림 사람들을 결국에는 차별하고 그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는 조치로 결국에는 이어져 와서 점점 나라들도 막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저는 좀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강하게 동의할 수가 없는 게 뭐 네. 그 부분 이해합니다. 뭐 유럽 국가나 뭐 특히 미국 이런 데서 무슬림이나 그 이슬람 권역에 대해서 좀 불안감과 증오심을 같이 갖고 있는 이슬람 공포증 발제하셨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지만 무슬림이라고 다 그렇게 온몸을 칭칭 감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아니에요. 그렇죠. 정말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건 보통 아랍권 혹은 이제 서남아시아라고 얘기하는 그 국가에 한정돼요. 그러니까 아랍권은 무슬림과 다른 겁니다. 제가 이슬람 공포증이라고 거의 앞쪽에 하나 있거든요. 진짜 옛날 한 번 더 거야. 해줘라. 네. 지금은 떡상할 수도 있겠다. 거기서 얘기를 했던 게 아랍, 이슬람 뭐 그리고 또 무슬림 포함해서 이슬람이 무슬림 신자들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리고 서남아시아 쪽, 중앙아시아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전부 다른 의미예요. 전부 다른 의미고 세계 최대의 이슬람 국가는 인도네시아입니다. 근데 인도네시아가 뭐 온몸을 칭칭 막 둘둘 감고 다니나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무슬림에 대한 뭐 그런 편견이나 색안경이 아니라 실제로 무슬림 중에서도 강하게 여성의 인권을 제약하는 그런 아랍권에 대한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유럽의 그 조치들을 보면 그러니까 무슬림으로 퉁칠 수는 없는 것 같고 왜냐하면 동남아에도 무슬림이 엄청 많으니까 그리고 또 이건 또 약간 역사적이거나 아니면 좀 시민 의식에도 연관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저는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면서 알게 된 게 유럽권, 그러니까 서구권에서는 얼굴을 가리는 행위가 굉장히 위협적인 행위래요. 그럴 수 있지. 네, 그러니까 익명성을 높이는 거니까. 네. 우리나라는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 쓰자고 했을 때 건강을 위해서 다들 끼고 다녔잖아요. 근데 마스크를 써서 얼굴을 가리는 행위 자체가 서구권에서는 굉장히 이상한 행위래요. 저도 근데 미국인 친구들이 저한테 여러 번 했던 질문 중에 하나가 근데 마스크 왜 껴? 코로나 전에. 코로나 전에 이제 가끔 우리나라에 마스크를 그냥 끼고 다니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냥. 그쵸. 추워서라던가. 추우면 끼기도 했고. 추우면 끼기도 했고, 뭐 예를 들면 여자분들 뭐 쌩얼일 때 약간 마스크 끼고 이런 것들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되게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거에 대한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뭐 저도 뭐 외국에 살아보진 않았지만 미국에서 어두운 골목에 마스크 끼고 돌아다니다가 경찰을 만나면 신원조회를 한대요. 해야지.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문화적 이질감이 있는 거야. 우리는 미세먼지 때문인가? 마스크에 대해서 그렇게 부담감이 없는데 그런 거에서 또 기인하는 게 아닌가. 뭔가 자신의 신상을 감춘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질감을 느끼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지. 이걸 무조건 이슬람 종교를 가진 모든 종교인에 대한 핍박이다라고까지 가는 건 좀 무리가 있다고 봐요. 네, 뭐 어쨌든 이런 얘기 나눠봤는데 제가 방금 보여드린 그 커뮤니티에 올라왔던 그 글 있잖아요. 이제 이 여학생에 관련해서 알고 보니까 앞뒤 내용이 다 자르고 올라온 글이었어요. 실제로 이 학생이 히잡을 쓰겠다고 한 것도 아니에요. 실제로 이 학생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체육 시간에 이 학생이 등교할 때는 교복을 입고 등교를 했대요. 체육 시간에 반바지를 입잖아요. 체육복을. 그 안에 스타킹을 받쳐 입은 거예요. 왜냐면 맨살이 드러나면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은. 어느 정도 이게 사실 종교가 안 끼더라도 내가 스스로 내 맨살 노출이 수치심을 느낀다라고 하면은 그럴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요거에 제재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검은색 스타킹을 신은 건데 학교에서는 너 그렇게 입지 말라라고 해버린 거죠. 이 학생에게. 그러니까 이게 앞뒤 다 자르고 올라왔을 때는 이 학생이 마치 학교에서 나 히잡만 쓰고 다닐래요 뭐 이랬던 것 같지만 이 학생도 어느 정도 조율을 했고 학교랑 체육복을 입었을 때 히잡도 벗고 체육복을 입었지만 안에 살이 비치는 게 싫어서 검은색 스타킹을 신은 건데 이거에 대해 제재가 들어왔던 거죠. 이게 진짜 양가적인 게 그 유럽권에서도 그 부르키니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게 부르키니라고 하는 게 그 합성어인데 그 히잡 무슬림용의 비키니. 네, 그런 맞죠? 거죠. 그 온몸을 다 가리는 그런 수영복을 입는 거를 이걸 가지고 또 유럽에서 이것을 제재해야 된다. 맞아요. 공공장소에서 실제로 제재해야 된다고 얘기 나왔죠.
이것 때문에 이제 이거를 제재할 거냐 말 거냐를 엄청 공방이 많이 있었는데 근데 조금만 틀어서 보면은 래시가드도 다 가리는 거잖아요. 얼굴은 드러나지만. 근데 누구는 되는 거고 누구는 안 되는 거고 이런 잣대 자체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반인이 그런 거 입었으면 제재 안 했을 건데 그쵸. 무슬림이라는 이유로 저런 그러니까 비키니가 아니긴 하지만 저런 수영복 자체가 제재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그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한 차별을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또 이게 사태가 달라지니 근데 여러분들은 워낙에 애초에도 학생 존중해야 된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더 크게 달라질 건 없었을 것 같아요. 저는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 게 제가 학창시절일 때 한참 그런 바람이 있었어요. 뭐죠? 여학생이 치마를 왜 입어야 하는가? 그게 제가 학창시절 때 있었던 약간 논란까지는 아니지만 저희 학교에서도 있었어요. 누군진 모르지만 다리에 상처가 있었나? 여학생인데 근데 그게 보여주기가 싫겠지. 당연히 청소년 그치? 시기에는 얼마나 당연히 싫고 놀림받잖아. 그 외적인 거에 대해서 민감한 시기잖아요. 그래서 그 바지를 입으려고 했는데 제가 기억하기론 좀 기억이 왜곡됐을 수도 있지만 여학생이 교복 바지를 입을 수 없었어요. 그랬구나. 빡세다. 네. 입을 수 없었는지 그런 사례가 없어서 저랑 그랬는지. 동갑인 거 맞아요? 그니까. 약간 들어보면 10년 전 얘기 같은데. 우리 때는 바지 꽤 입고 다니긴 네, 했었잖아요. 꽤나 입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정확한 그 인과관계나 그런 히스토리를 모르고 모르지만, 제가 뜬 소문을 들은 걸 수도 있는데 근데 어떻게 해서 어쨌든 뭐 다리에 상처가 있고 싫다는데 어떻게 그래가지고 그 학생만 바지를 입었어요. 그 여학생만. 그래서 저도 유도리 있게 했네. 그 얘기를 이제 뭐 돌아서 들은 거겠죠. 뭐 약간 과장되게 들었을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치마와 바지를 혼용해서 입을 수 있게 뭔가 바뀌었어요? 정책이 내려왔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예. 그래서 그때부터 치마 입고 다니는 거 싫어했던 여학생들이 바지를 입고 등교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맥락에 있는 것 같기도 해요.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무슬림이고 뭐 그런 걸 다 떠나서 외국인이고 뭐 그런 걸 다 떠나서 그냥 내 맨살이 어떠한 이유에선지 그게 뭐 수치심일 수도 있고 상처 때문일 수도 있고 뭐 피부에 좀 병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떠한 이유에선지 보여주고 싶지 않을 때 차선책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로 본다면 뭐 아까도 안님이 말씀하셨지만 전 그 학생을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저는 그거랑 좀 같은 선상에 있는 것 같아요. 다리에 상처가 있어서 치마를 입기 싫어했던 제 기억 속에 조금 왜곡됐을 수 있는 그 사건과 알고 보니 그 사람 그분. 어리둥절. 뭔 개소리야? 이럴 수도 있죠. 이제 마지막으로 종교의 자유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고 오늘 에피소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잠깐 저희가 종교의 자유에 대한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이제 들으시는 분들도 어렴풋이 배웠던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나실 거기 때문에 대충만 읽어드리면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다른 제한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종교를 믿거나 그를 거부할 수 있는 자유가 종교의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종교를 아무거나 믿을 수 있는 자유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특정 종교를 거부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 장례식에 참여해서 절을 하지 않는 기독교인들처럼인 거죠. 저희 집도 기독교 집인데 할머니는 쪽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 어렸을 때 절 안 했어요. 제사할 때. 저희 가족들은 이렇게 꿋꿋이 서 있었는데 할머니가 그걸 그렇게 싫어하셨어요. 와가지고 조상님한테 인사도 안 한다고 막 찌찌찌 하면서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이 누릴 수 있는 자유 중 하나로 국가는 국민들의 내면적 정신 영역에서의 도야를 돕기 위한 방편으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야? 도야. 와. 정신 영역에서의 도야. 근데 이게 여러분 되게 여러 가지의 자유가 있어요. 몇 개만 제가 좀 말씀해드리면 신앙 침묵의 자유도 있습니다. 신앙 침묵의 자유. 예를 들면 특정 종교 의식이 포함된 선서를 하거나 특정 종교의 의례에 따를 것을 요구하거나 자신의 신앙적 양심에 따라서 그때는 침묵으로 거부할 자유 또한 헌법이 보장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는 이게 약간 그 채플이랑 좀 비슷하다 생각해요. 많은 학생들에게 채플을 강요하지만 나는 기독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거부할 수 있는 권리. 그래서 저는 그 판례도 언젠간 뒤집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에는 신앙 침묵의 자유는 침해받지 않는다라고 판단됩니다. 뭐 예를 들면 여기 이게 들어가 있어요. 종교 이념에 입각한 학교 및 유경기관에서의 종교 의례는 종교 그 침묵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한대요. 아, 그래서 판결이 그렇게 났구나. 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이화여대가 포함이 된 것 같고, 네네. 근데 여기서 보통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종교 이념에 입각한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톨릭 대학교. 이런 것들을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냥 기독교 기반으로 세워진 학교들도 체프를 진행을 하니까 이제 그런 것도 여기에 포함이 되냐 안 되냐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서 이제 또 사례로 잠깐 언급해 볼 게 바로 이슬람이에요. 이슬람 vs 유럽. 유럽에서는 이상하게 이런 이슬람 혐오 같은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이슬람계 이민자들의 입장을 들어보면 또 얘기가 다릅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아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싫으면 오지 말았어야지. 너 여기 왜 돈 벌러 왔어? 싫으면 니네 나라 가.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 얘기를 잘 감내했던 1세대들이 있습니다. 이민 1세들이죠. 프랑스로 한 1960년에서 70년대 넘어온 거죠. 온갖 차별을 당합니다. 막 차별 당하지만 그래 우리가 여기 온 건데 우리가 우리 발로 온 건데 감내해야 할 고통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간 거죠. 근데 문제는 2세들부터예요. 이 2세들은 떠날 곳이 없습니다. 여기가 내 집이고 여기가 내 고향인데 이들에게는 그런 말은 먹히지 않는 거예요. 싫으면 가. 이런 말이 먹히지 않는 상황인데 부모에 의해서 어떤 이민 배경을 가진 채로 이 삶에서 태어났지만 이 공간에서도 이방인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에게 종교 복장을 금지하는 이런 사태가 또 다른 차별과 또 다른 억압을 낳는 거죠. 이게 억압을 없애고자 이걸 금지했다라고 하지만 그들에게는 결국 차별로 또 다가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유럽인들의 어떤 이슬람 문화를 압박하는 행위에 대해서 그런 이슬람계 이민자들이 반발을 하는 거는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 사회에 제대로 안착하지 못했다는 현실이 놓여져 있는 거죠. 그들이 정말 주류에 잘 섞여서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이렇게까지 반발하지 않았을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프랑스의 무슬림 인구가 약 10%에 해당이 하는데 이들의 실업률은 일반 프랑스민보다 3배가량 높다라고 합니다. 뭐 이거는 그냥 간단한 수치이겠고 이런 것 저런 것들을 잘 살펴봤을 때 사회에 동화되지 못한 삶을 산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되게 가슴 아픈 거죠. 왜냐면 진짜 태어나서 보니까 우리 엄마가 이민자고 난 무슬림인 건데 그 이유로 차별을 받아온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슬람 이민 2세들은 어떤 이런 압박에 대한 반발로 오히려 복장을 더 빡세게 입는다는 거예요. 이런 걸로 오히려 더 분노를 표출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점점 더 이제 부딪히는 지점들이 더 많아졌겠죠. 그래서 이들에게는 이슬람 복장이 단순한 내가 믿는 종교에 대한 복장이 아니고 프랑스의 인종차별 정책에 대한 항의의 표시라고 이제 해석이 되고, 프랑스인들이 히잡을 불편해하는 이유가 이제 예전에 뭐 식민지배를 연상을 시킨다라거나 이런 이슬람 히잡 금지법이 탈식민주의 사회의 인종주의와 민족주의에 의해 촉발이 됐는데 거기다가 여성에 대한 어떤 인권적인 유린도 섞여 있어서 되게 복잡한 문제일 거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 이런저런 얘기를 나눠봤는데 제가 오늘 에피소드를 준비하면서 좀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싶었던 메시지는 우리가 그냥 단순히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라는 논쟁에서 이제 좀 벗어날 때가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되게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는 말 자체가 저는 되게 올드해 보여요, 이제는. 그런 거를 얘기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져 있는 세대에 살고 있고, 저희는. 그래서 단순히 어떤 사람이 차별을 받았을 때 저 사람이 내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항상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정말 글로벌 시대에 우리가 지금 어느 나라로 갈지 모르잖아요. 실제로 진짜 전쟁 터져서 우리가 난민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좀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사회에서 이거에 대한 차별에 대해 좀 눈을 좀 높여야 되지 않을까. 또 이런저런 시각을 통해서 논의가 많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에피소드였어요. 근데 저는 그런 뭐라고 할까요? 뭐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 이런 게 좀 너무 올드하고 없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의견 제시 자체는 네. 뭐 굉장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왜 기분이 좋지 않죠? 아니요. 저 기분이 안 좋더랬나요? 아니 제가 칭찬을 듣는데도 기분이 좋지 않아요. 이제 좀 반발을 할 거니까. 그렇진 않지만 하면서 또 한 말이 나올 것 같네요. 그렇진 않지만 근데 그게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180도 바뀔 수 있는 당연하죠. 맞아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지익선의 새로운 패널을 구했어요. 뭐 어떻게 해서. 구했어. 근데 예를 들어 그 사람이 저희가 이제 오후에 보통 그 녹음을 하는데 자기가 종교적 이유 때문에 오후 5시 이후로는 나갈 수가 없다. 죄송하지만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래 그게 그거 아니야. 지금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는 얘기잖아. 떠나세요. 그러니까 들어오지 마세요. 내가 절에 있느냐 떠나가야 되는 중이냐 그 입장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적인 선이 없어요. 없죠. 상대적이죠. 그렇죠. 내가 절에 있을 땐 중이 나갔으면 하는 거고 내가 중에 있을 때는 절이 받아줬으면 하는 거고 이게 너무 근데 그래도 그건 안 돼요. 손바닥 나가야죠. 이건 애초에 조건이 성립이 안 되잖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라 생각을 하고요. 저는 들어올 때 그런 얘기 안 했는데 예를 들어 아니 예를 들면 이런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뭐 이슬람 2세 이민 2세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지지익선이고 싶어서 지지익선이냐는 이거잖아요. 내가 여기 있고 싶어서 여기 있어요. 편하는데 여기 있는 걸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과연 그거를 내가 절이 됐을 때도 얘기할 수 있느냐? 얘기하는 게 저는 깨어있는 깨시민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얘기할 수 있느냐를 안느님한테 물어본 게 아니라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죄송해요. 다 그거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앞에서 얘기했던 중국인이 뭐 절을 하지 않으면서 아이돌 활동을 하는 거일 때 대한민국의 위치는 절이에요. 절이란 말이에요. 네. 절이지만 중에서 돈도 받은 거지. 중 보고 나가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대국민적인 이런 감정 자체는. 그쵸. 근데 반대로 대한민국도 아메리칸 드림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거의 어렵게 뭐 만주로 옛날에 한국전쟁 때 나가신 분들도 있고 미국으로 가신 분들도 있고 그분들이 받았던 핍박이나 차별에 의해서 얘기를 할 때는 우리의 입장은 중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너무 손바닥 뒤집듯이 바뀔 수 있는 그런 감정선이기 때문에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앞에서 얘기했던 게 자정의 노력은 결국 내부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거에 대해서 좀 법률님이 얘기하셨죠. 네, 제가 얘기했고 이제 안느님은 좀 공감하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자정의 노력이 내부에서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 결국은 내부에서 자정이 이루어져야 해결이 될 거란 얘기예요. 외부에서 얘기를 할 수 있고 비판할 수 있고. 너네 바뀌어야 돼. 너네 고인물이야라고 얘기하고 의견 제시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그걸 받아들이고 자정하는 주체는 내부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면화가 필요하다. 네, 이런 느낌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한민국이 앞으로 글로벌 시대를 살아가면서 최근에 이제 안느님이 이런 문화적인 현상에 대해서 발제를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부터가 자정의 노력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너무 대단해요. 네. 방금 욕하신 거 아니죠? 아니요. 아니죠? 웃겨. 그러니까 내 얘기는 만약 10년, 20년 전이었으면 이런 방송이 없었겠지. 그치. 누군가 그거에 대해서 일반인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그게 여기서 이제 안느님일 거고 그런 사람이 좀 조심스럽게 의견을 물어보고 생각할 거리를 주고 이런 게 지금 내부에서의 자정작용이 시작된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결국에 이걸 해결하는 건 내부예요. 유럽도 똑같아요. 유럽도 모르겠습니다. 거기서 왜 그렇게 법안을 만들면서까지 제재를 하고 그 속사정은 모르겠지만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건 결국은 유럽 내의 자정작용 그 내부들에서 뭔가 해결이 돼야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아마 그 내부에서도 열심히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 회차였습니다. 오늘 범래님 말이 완전 청산유수네요. 오늘 말을 좀 많이 얹어보려고 했으나 실패. 기회가 많지 않았다. 내가 너무 말을 너무 많이 많았다. 죄송해요. 아니에요. 농담이고요. 뭐 하고 싶으면 더 했어야지 뭐. 못하겠어. 그러니까 자기가 했어야지. 아니, 오늘 말씀해주신 것처럼 되게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 저희가 이제 토론을 하다 보면은 되게 예를 극단적으로 들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건 이제 저희끼리 좀 이해를 하기 위해서 그런 예를 들었다라는 거를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국인과 인종차별 편에서도 제가 얘기를 했던 건데 이래서 항상 당사자주의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입장이 될 수 있고 그가 내 입장이 될 수 있다. 이거는 항상 변동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었을 때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보는 문화가 좀 더 퍼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끝까지 청취해주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차 때 또 봬요.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